고요함이 지배하는 거대한 저택에 새벽이 찾아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듯한 대리석 벽과 높은 천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이곳은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의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냉혹한 사업가, 감정 없는 전략가라고 불렀지만 이 텅 빈 집은 그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철저한 고독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른 아침의 희미한 빛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차가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이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의 유일한 움직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청소부였다. 서연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신속했다. 그녀에게 청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통제해 둘 수 있는 질서의 영역이었다. 부드러운 천이 고가의 가구 위를 스칠 때마다 그녀는 세상의 먼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불안과 절망도 함께 닦아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유니폼,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깊은 눈빛은 그녀가 겪어온 세월을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저 신문이나 잡지에서 본 차가운 얼굴과 그가 이룬 엄청난 성공에 대한 기사들이 전부였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했다. 저택의 다른 공간들이 주인의 취향을 드러내지 않는 무채색의 호텔처럼 느껴졌다면 서재만큼은 유일하게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복잡한 금융서적부터 고전 철학서까지 그의 내면 세계를 엿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가에 놓인 체스판에 머물렀다. 어젯밤 주인이 누군가와 게임을 하다 만 것인지 말들이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에 멈춰 있었다. 흙과 백의 왕들이 서로를 노려보는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수에 몰입했다. 그녀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백의 비숍 하나가 제자리에서 미세하게 벗어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일어나다 건드린 것처럼 완벽한 질서 속에서 유일한 흠이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결코 눈치채지 못할 사소한 차이. 하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 1인 서연에게는 그 작은 불균형이 유독 눈에 거슬렸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비숍을 제자리인 검은 칸에 바로 놓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월권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손은 움직인 후였다. 완벽한 대칭과 질서가 회복된 체스판을 보며 그녀는 희미한 만족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거기서 뭘 하는 거지?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서재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돌아섰다. 예상치 못한 이른 시간에 귀가한 집의 주인 강태준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깊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지나 그녀가 막 만졌던 체스판, 그리고 다시 그녀의 손으로 향했다. 그 짧은 시선의 움직임만으로도 서연은 자신이 용의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누가 서재에 들어와도 좋다고 했나? 내 물건에 손대도 된다는 허락은 누가 했고? 그의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듯한 차가운 질문뿐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의 귀에 눌려 변명을 늘어놓거나 용서를 구걸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순간의 당혹감을 빠르게 수습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두려움에 떠는 대신
그녀는 침착하게 허리를 펴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업무 구역입니다. 그리고 비숍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이토록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고용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그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아첨하는 자들과 그의 권위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체스판 앞에 멈춰 서서 완벽하게 제자리에 놓인 비숍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연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그의 질문은 의심과 흥미가 뒤섞인 묘한 톤이었다. 그는 이 게임이 어젯밤 얼마나 중요한 협상의 일부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마지막 순간에 일부러 말을 헝클어 놓으며 심리를 자극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계산된 무례함이었고 그는 그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청소부가 그것을 잘못된 위치라고 단정하고 바로잡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체스 규칙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지만 비숍은 정해진 색의 칸으로만 움직인다는 기본 원칙은 기억하고 있었다. 비숍은 자신이 출발한 색의 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흰색 칸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마치 상황을 분석하는 전문가처럼 들렸다. 그녀의 지적인 답변에 강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는 거짓이나 허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분한 확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서재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주인의 사적인 물건에 손을 댔고 주제넘게 아는 척을 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행동이 경솔했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체념한 듯한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러나 비굴함은 없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려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한마디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그런 태도에 또다시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그는 원래 무단으로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고 물건에 손을 댄 직원을 즉시 해고할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가 세운 규칙이고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나가봐라는 짧은 한마디만 내뱉었다. 해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 방에서 나가라는 뜻인지 모호한 말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강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체스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방금 전에 그 짧은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다. 매일 이 거대한 집을 청소하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인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위압적인 자신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눈빛, 논리정연한 대답,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담담한 태도까지.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종류의 인간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가면을 쓴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방금 그 여자는 어떠한 가면도 쓰지 않은 맨얼굴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아침 본관 서재를 청소한 직원의 신상 정보를 보고해. 한편 서재를 나온 서연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청소를 기계적으로 마쳤다. 손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고될까? 당장 내일부터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아픈 동생의 병원비와 산더미처럼 쌓인 빚.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았을 뿐이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저택을 나서며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자 비로소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던 곳. 그곳의 주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얼음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남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도시의 소음과 고단한 삶의 무게가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아침의 그 짧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다음 날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저택의 문을 나섰다. 어젯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태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가봐. 그 한마디는 수만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결국 가장 유력한 것은 해고 통보였다. 그녀는 관리실장에게 불려가 마지막 월급과 함께 차가운 말을 듣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자 심장이 아파왔다. 하지만 그녀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다. 관리실장은 그녀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오늘의 작업 지시를 내렸고 다른 직원들 역시 그녀를 평소처럼 대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일까?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청소 도구를 챙겼다. 어쩌면 그는 그저 경고만 하고 넘어가기로 한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에게 자신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 이미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더 완벽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마치 이 고요한 저택의 질서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녀는 복도를 닦으며 창밖으로 강태준이 출근하는 모습을 언뜻 보았다.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현관 앞에 멈추었고 그가 차에 오르기 전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시선이 그녀가 있는 2층 창가를 향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며칠이 평화롭게 흘러갔다. 서연은 그날의 일이 그저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완벽한 표면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곧 위험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서재의 문이 평소와 달리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불쾌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강태준의 이복 동생인 강민혁이었다. 그는 형과는 달리 항상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다녔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 숨겨진 교활함과 오만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금은 문제없다는 거죠. V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상대방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금은 문제가 아니야.
강태준 그놈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지. 뒤처리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건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금, 프로젝트, 뒤처리. 불길한 단어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이것은 자신이 끼어들어서는 안 될 대화였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재 안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곧장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지금 도망치면 오히려 엿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서연은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복도에 놓인 자기 화병을 닦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자신의 일에 열중한 척.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움직였다. 심지어 아주 작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여유를 부렸다. 문이 벌컥 열리고 강민혁이 날카로운 눈으로 복도를 훑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어이, 아줌마, 거기서 뭐해? 그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최대한 순진하고 어수룩한 얼굴로. 아, 이사님, 화병에 얼룩이 져서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그의 질문은 쥐죄 가까웠다. 서연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생각하는 척했다. 방금 막 이쪽으로 왔습니다. 1층 청소를 끝내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강민혁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평범한 청소부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자 혀를 차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쓸데없이 알짱거리지 말고 빨리 끝내고 사라져. 그는 문을 거칠게 닫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비밀의 한 조각을 목격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강민혁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저택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며 비웃었다. 그의 행동은 교묘한 괴롭힘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들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보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서재 근처에서 다른 소리는 못 들었어. 내가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서 말이야. 그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어수룩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만 해서요. 그녀는 그의 질문을 능숙하게 피하며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이곳을 그만두어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동생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덫에 걸린 작은 짐승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홀로 공포를 견뎌내야 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원래부터 이복 동생인 강민혁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의 야망과 뒤가 구린 행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고, 특히 V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날 아침 서재 청소부의 신상 파일을 보고받은 이후로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시야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강민혁의 관심이 그 청소부 이서연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동생이 아무 이유 없이 하찮은 고용인에게 관심을 보일 리가 없었다. 무언가 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서재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낮 시간의 녹화 영상 속에서 그는 복도를 지나가는 강민혁이 청소를 하고 있는 서연의 앞을 막아서는
장면을 포착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은 명확했다. 위협적으로 무언가 말하는 민혁과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미세하게 굳어있는 서연의 얼굴. 그는 민혁의 눈에서 그가 먹잇감을 다룰 때 짓는 특유의 잔인한 표정을 읽었다. 그리고 서연이 감추려고 애쓰는 두려움 또한 보았다. 그 순간 강태준은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통제권 안에서 감히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날 밤 서연은 늦게까지 남아서 정원의 유리 온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일부러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서류 하나를 손에 든 채 마치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서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 서류, 서재 근처에서 본 적 있나? 그것은 명백한 핑계였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거두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안에서 불편하거나 위협적인 일을 겪는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보호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너무나 뜻밖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 이 남자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저 하찮은 청소부일 뿐인데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이서연은 그의 계획의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권력과 음모 속에서 홀로 두려움을 견디고 있는 작고 연약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기묘한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유리 온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차가운 CEO와 가난한 청소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처음으로 맺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경고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며칠 후 강민혁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변했다. 서연이 인적이 드문 별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그는 귀신처럼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늘상 짓던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상대를 깔아뭉개는 듯한 차가운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너 그날 분명히 뭔가를 들었지? 그가 으르렁거리듯 물으며 서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악력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팔을 비틀며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더욱 힘을 주어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역겨운 위스키 향이 확 풍겼다. 모르겠다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그날 들은 건 전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넌 그저 먼지나 닦는 청소부일 뿐이잖아. 주제를 알아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공포가 서연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그가 자신을 해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일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강민혁은 혀를 차며 거칠게 그녀의 팔을 놓아버렸다. 서연은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그는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팔에 먼지가 묻었길래
떼어준 것뿐이야. 그럼 수고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팔에는 선명하게 그의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강태준의 말이 뇌리에서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위협적인 일을 겪는다면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날 밤 서연은 강태준의 서재로 호출되었다. 낮게 깔린 조명 아래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만남의 계기가 되었던 체스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들의 기묘한 관계의 시작을 상징하는 기념물처럼 보였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준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잠시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감싸고 있는 팔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민혁이 당신을 건드렸군.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단정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예상했던 바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니까.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청소부로 일할 수 없어. 그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이렇게 해고되는 것인가? 절망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나에겐 아내가 필요하오.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지적이며 내 적들과 맞서 싸울 이유가 있는 임시 아내 말이오. 당신에겐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보호막과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안하지. 나와 계약 결혼을 합시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계약 결혼,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단어에 그녀는 사고가 정지된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인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강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건 사업적인 거래요. 감정은 철저히 배제될 거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혼전 계약서와 세부 계약 조건들이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아내 역할 수행. 그 대가로 제공될 막대한 보상과 동생의 모든 치료비 지원. 그리고 계약 종료 후 깨끗한 이별과 비밀 유지에 대한 조항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문서였다. 정신을 차린 서연의 가슴 속에서 불쑥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그녀를 장기판의 말처럼 쓰려는 것이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렸다. 세상에는 당신과 수준이 맞는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그녀의 반문에 강태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당신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당신은 외부인이라 그들의 경계심을 피할 수 있고, 그들은 당신을 얕보고 덤벼들 테니 역이용하기 쉽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신에겐 신념이 있기 때문이오. 당신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단순한 탐욕에 움직이지 않아. 처음 만난 날 당신의 눈빛에서 그걸 봤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당신에겐 싸워야 할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테니. 당신 아버님의 회사, 서진건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시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 성실했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비리 혐의를 뒤집어쓰고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 강태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지. 그리고 그 배후에 우리 가족, 정확히는 내 새어머니와 강민혁이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어. 그것은 서연에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자신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비극이 바로 이 거대한 저택 안에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강태준의 제안은 더 이상 모욕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준 것이 아니었다. 운명 그 자체를 눈앞에 들이민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하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우리 둘 모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오. 그는 그녀를 서재에 홀로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 서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계약서를 손에 쥔 채 끝없는 고민에 빠졌다. 이것은 악마와의 거래와도 같았다. 위험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이대로 청소부로 남아있는다면 강민혁의 손에 언제 해를 당할지 몰랐다. 도망친다 해도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에 빠졌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생각했다. 조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기꺼이 괴물의 소굴로 들어가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약속된 시간에 강태준의 서재를 다시 찾았다. 밤사이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진실을 밝히는데 당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제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강태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이제 계약은 성립됐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굳게 맞부딪혔다. 가난한 청소부와 냉혹한 CEO의 위험한 동맹이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올리며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이서연의 세상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평범한 일반인 여성과 갑작스럽게 결혼했다는 소식은 재계와 사교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언론은 신데렐라의 등장이라며 떠들어댔지만 그 이면을 아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에 서막을 직감했다. 서연은 하루아침에 낡은 유니폼을 벗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들로 채워진 드레스룸의 주인이 되었다.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사교계 예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공간인 마스터 침실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부드러운 실크 시트 위에서도 그녀는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고가의 드레스와 보석들은 아름다운 갑옷처럼 느껴졌지만 그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강태준은 이 모든 변화를 무심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책임자처럼 그녀의 변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휘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저택의 모든 고용인들에게 이서연을 안주인으로 예우하라는 엄명을 내림으로써
그녀의 새로운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었다. 그의 차가운 배려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진짜 전쟁은 첫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길고 우아한 식탁의 상석에는 강태준의 계모이자 아우라 그룹의 숨은 실세인 한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기품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강민영 역시 그 자리에 앉아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한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여사는 서연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듣자 하니 집안 사정이 어려웠다고 하던데 우리 태준이가 그런 면에서는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란다. 그 말은 칭찬의 형식을 띤 명백한 모욕이었다. 서연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지만 강태준이 사전에 일러준 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덕분에 일찍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녀는 서연의 학력, 부모님의 직업 등 사적인 질문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녀에게서 흠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녀가 초라한 과거 앞에서 당황하고 위축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비굴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을 대답하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한 여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마다 강태준이 절묘하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서연 씨는 이제 제 아내이자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과거를 묻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서연의 편을 들었고 이는 한 여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여사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래도 근본은 무시할 수 없는 법이지. 갓 배운 예절로 이 험한 사교계를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그 말에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근본이 튼튼한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의 재치 있는 응수의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강태준은 누구도 모르게 아주 옅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조용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과도 같았다. 며칠 후 서연은 공식적인 데뷔 무대에 서야 했다. 아우라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갈라 행사는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사교 행사 중 하나였다. 서연은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강태준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노골적인 시선들과 소공어리는 목소리들이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저 여자가 그 청소부 출신이라며? 대체 무슨 짓을 해서 총수를 홀린 거지? 그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강태준의 옆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이서연이 아니었다. 싸워야만 하는 강서연이었다. 예상대로 한 여사와 그녀의 측근들이 덫을 놓았다. 우아한 모습으로 다가온 그들은 서연을 둘러싸고 일부러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할 법한 주제를 꺼내들었다. 최근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현대 미술 작품의 철학적 의미나 희귀한 빈티지 와인의 품종 같은 것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무지 앞에서 당황하며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한 중년 여성이 그녀가 아는 척하며 물었다. 사모님은 이번 자코메티의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존주의적 고뇌를 표현한 방식이 정말 탁월하지 않나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자코메티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대신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말했다. 그녀는 연회장 한쪽에 걸린 그 작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 조각상을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아주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세상에 홀로 서 있는 사람처럼요. 그녀의 대답은 학술적이지도 현학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순간 그들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를 비웃으려던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고 몇몇은 오히려 그녀의 순수한 감성에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자부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진 그녀는 마치 갑옷을 벗은 병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유리 온실로가 차가운 밤 공기를 쐬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승리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아주 잘했소.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개인적인 칭찬이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애써 버티고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요. 모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아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처음 저 자리에 섰을 때 그랬어. 모두가 내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았지. 그 세계에서는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같은 전장을 겪어본 동료로서 건네는 조언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듯 했다. 계약으로 묶인 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맹으로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맨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강서연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지위는 그녀에게 견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주었다. 더 이상 저택의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그녀는 안주인이라는 역할 뒤에 숨어 조용히 자신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강민혁과 한 여사의 주변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청소부 시절에 몸에 밴 관찰력을 10분 활용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능력은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저택의 관리를 총괄한다는 명분 아래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공간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녀는 한 여사의 개인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을 가장하여 그녀의 다이어리를 훑어보았다. 암호처럼 적힌 약어와 숫자들 속에서 위라는 이니셜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특정 날짜에 베리타스라는 곳과 약속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해 두었다. 그녀는 또한 저택에서 오래 일해온 고참 가정부와 가까워졌다. 한 여사의 폭압적인 성격을 싫어했던 그 가정부는 서연의 따뜻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친어머니가 얼마나 다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한 여사가 어떻게 이 집의 주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가정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회장님의 친어머님이 돌아가신 사고,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과속 같은 걸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한 여사님이 집안의 모든 권력을 쥔 뒤로는 아무도 그 얘기를 입에 담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서연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강태준이 그토록 자신의 계모와 이복 동생을 경계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영권 다툼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대한 저택의 화려함 뒤에는 썩은 악취를 풍기는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한편 강태준 역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아우라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CEO였지만 밤이 되면 과거의 망령과 싸우는 고독한 복수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최 비서와 함께 집무실에서 10수년 전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사망했던 교통사고 기록이었다. 경찰은 단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종결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그 결과를 믿지 않았다. 여기 좀 보게, 최 비서. 사고 직후 어머니 차를 폐차 처리한 업체. 그리고 당시 사건을 맡았던 담당 형사. 모두 몇 달 안에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이민을 갔어. 이게 우연일까? 최 비서는 심각한 얼굴로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지시대로 당시 회사의 자금 흐름을 재추적해봤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한 여사님이 경영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직후에 자회사 중 한 곳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자금은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고 거기서 흔적이 끊겼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이 회사가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국립도서관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 서진건설이 부도 처리될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모두 찾아 읽었다. 기사들은 한결같이 서진 건설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회계 부정을 지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신중한 분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서진건설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며 최종 부도 처리를 이끈 채권사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 여사의 다이어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몰락은 강태준의 가족과 명백히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녀는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그녀는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와 강민혁의 동태를 살폈다. 마침 그는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걱정 말라니까. V 프로젝트 자금은 문제없어. 베리타스를 통해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형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야. 베리타스, 그리고 B 프로젝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하나로 합쳐졌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강태준이 서재에 혼자 있는 시간을 기다렸다. 노크 소리에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지자 그녀는 굳은 얼굴로 서재에 들어섰다. 강태준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털어놓았다. 오늘 저희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킨 채권사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강민혁 이사가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V 프로젝트의 자금을 그 회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책상으로 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최 비서가 보고했던 유령 회사에 대한 조사 자료였다. 그의 손가락이 한 곳에 멈췄다. 그의 어머니가 사망한 직후 거액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던 회사의 이름. 그곳에는 선명하게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라고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의 죽음, 한 여사와 강민혁의 비자금,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던 억울한 파멸까지.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십수년에 걸쳐 이어진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일부였다. 서연과 강태준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계약으로 맺어진 파트너의 어색함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같은 적을 마주한 동맹의 굳은 결의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단순한 생존과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정의를 되찾기 위한 공동의 투쟁이 되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목표 아래 합쳐졌다. 서재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태준과 이서연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태간의 기류는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바뀌었다. 강태준은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그의 칼날은 정면으로 강민혁의 사업부를 겨누고 있었다. 강민혁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의 불안은 한 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한 여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엇보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이서연의 변화였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용한 자신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 여사는 강태준이 자신의 계약 아내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서연은 더 이상 성가신 존재가 아니었다. 뿌리 뽑아야 할 명백한 위협이었다. 한밤중 한 여사는 자신의 아들 강민혁을 비밀 서재로 불렀다. 태준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애가 저 계집에게 완전히 홀렸어.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우리가 당해.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야. 저 계집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해.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도록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스캔들로. 두 사람은 그날 밤 이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아우라 그룹의 신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카드였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이 평소보다 미세하게 느려졌다는 것을 감지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작은 변화였지만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있던 그녀는 그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보안팀을 비밀리에 저택으로 불렀고 그들은 서연의 노트북에서 정교하게 심어진 스파이웨어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시 프로그램을 넘어 원격으로 파일을 심고 이메일을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코드였다. 적들의 함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최 비서는 당장 증거를 확보하고 방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태준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 이건 기회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강태준은 서연에게 자신들의 역공 계획을 설명했다. 적들이 놓은 덫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서연이 기꺼이 미끼가 되어주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이름으로 개설된 비밀 계좌, 조작된 이메일과 데이터 전송 기록 등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꾸며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었다.
그들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날 공격하려는 거요. 당신이 정말 스파이라면 나 역시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테니 이건 아주 위험한 계획이었죠. 당신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완벽하게 피해자 연기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뒤집었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뜨고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 손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겨야겠습니다. 폭탄은 예상보다 빨리 터졌다. 며칠 뒤 아우라 그룹의 내부 고발 시스템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강태준 총수의 아내인 강서연이 회사의 1급 기밀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경쟁사인 태성전자에 유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한 여사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대신 더 모욕적이고 개인적인 공격을 선택했다. 그녀는 강태준과 서연을 저택의 가장 큰 응접실로 호출했다. 그곳에는 이미 아들 강민혁과 그들이 고용한 보안 전문가라는 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응접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게 대체 무슨 추악한 짓이냐? 그녀의 고함이 응접실을 울렸다. 서류에는 서연이 태성전자 관계자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것으로 조작된 이메일, 서연의 비밀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 그리고 그녀의 노트북에서 경쟁사 서버로 기밀 파일이 전송된 데이터 로그 기록까지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모르는 것을 며느리라고 들였더니 감히 우리 집안의 뒤통수를 쳐. 네가 어떻게 태준이에게, 우리 아우라 그룹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한 여사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서연을 몰아붙였다. 강민혁은 옆에서 슬픔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거들었다. 형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형이 형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서연은 계획대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가늘게 떨렸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부정은 힘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 씨,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전 정말 아니에요. 악당들이 가장 바라는 연약하고 무력한 피해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한 여사와 강민혁의 얼굴에 승리감과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강태준이 이 더러운 계집을 내치는 일만 남았다. 한 여사는 아들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태준아, 이제 알겠니?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않으냐. 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법이라고. 당장 이 여자와 이혼하고 경찰에 넘겨버리거라.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천천히 훑어보고 눈물 흘리는 아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 뒤 마침내 그의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차가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그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연극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응접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다.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미녀가, 이제 그 쇼는 끝났다. 그의 말에 한 여사와 강민혁의 의기양양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혼란과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수요는 끝났다.
강태준의 얼음 같은 한마디는 의기양양하던 한 여사와 강민혁의 얼굴에 그대로 비수가 되어 꽂혔다. 한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도끼를 품고 소리쳤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 계집애 거짓 눈물에 홀려서 정신이 나간 개로구나.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들이 완벽하게 판을 짰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발악을 가소롭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응접실 문을 향해 작게 손짓했다. 그러자 대기하고 있던 최 비서가 대형 모니터와 노트북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강태준은 한 여사가 고용한 보안 전문가라는 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의 그 훌륭한 보고서부터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지. 그는 최 비서에게 노트북을 건네받아 모니터와 연결했다. 화면에는 서연의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로그 기록이 떠올랐다. 당신은 이 기록을 근거로 내 아내가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소. 그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아우라 그룹의 메인 서버 접속 기록 원본이 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군. 서버 원본 기록 어디에도 외부로 데이터가 전송된 흔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로그 기록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듣는 이의 심장을 옥죄는 힘이 있었다. 그는 다음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서연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스파이웨어의 분석 결과였다. 아, 여기 답이 있군. 내 아내의 노트북에는 원격으로 파일을 심고 로그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어. 그리고 우리 보안팀이 이 스파이웨어의 활동을 며칠간 쭉 지켜보고 있었지. 강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겁에 질린 얼굴의 IT 직원이 나타났다. 그는 강민혁의 지시를 받고 서연의 노트북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가짜 증거들을 꾸몄다고 자백하고 있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판 내부 고발자라 참으로 인상 깊군. 강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한 여사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상황이 급격하게 불리해지자 한 여사는 재빨리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그녀는 경악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다그쳤다. 민혁아, 네가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저 계집이 밉다고 해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짓을 벌인 것이냐. 그녀는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얕은 수를 이미 꿰뚫고 있었다. 어머니, 영희는 이제 그만하시죠. 그는 싸늘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민혁이가 단독으로 벌인 짓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내쫓으려 했던 진짜 이유, 그건 바로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그 이름이 강태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한 여사의 강철 같던 평정심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강태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니터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웠다. 그것은 지난 10수년간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계좌를 통해 오고 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내역이었다. 자금의 흐름은 정확히 그의 친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한 직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제 어머니의 사고를 단순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당시 담당 형사와 목격자에게 흘러들어간 돈, 그리고 어머니의 지분을 빼앗아 회장님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했던 검은 돈. 이 모든 자금의 출처가 바로 여기 베리타스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자 한 여사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 전부 내 놈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는 모함일 뿐이라고. 그녀는 발악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운 후였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던 서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아직 당신의 퍼즐에는 마지막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 여사님. 그녀는 최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최 비서는 노트북에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응접실에는 늙은 가정부의 목소리와 술에 취해 기분 좋게 떠드는 한 여사의 과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서진 건설의 이 사장이라는 작자, 아주 뻣뻣하기 짝이 없었지. 내가 그 땅만 손에 넣었으면 비자금을 얼마나 더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 끝까지 버티길래 그냥 싹을 잘라버렸어. 결국엔 억울하게 다 뒤집어쓰고 길바닥에 나앉았지. 멍청한 인간. 녹음 파일은 그녀의 탐욕이 어떻게 서연의 가정을 무참히 짓밟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발악처럼 강민혁이 이 모든 게 저 더러운 계집애가 판 함정이야 라고 소리치며 모니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은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응접실의 문이 열렸다. 그 안으로 강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법무팀 변호사들과 그들 뒤로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의 수사관들이 들어섰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들이었다. 한 여사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우아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버렸고 그 자리에는 패배와 증오로 일그러진 추악한 맨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강민혁은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하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거짓의 제국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그들을 차가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선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존중과 승리의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폭풍을 마주했고 마침내 승리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아침이 밝아왔다. 한 여사와 강민혁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아우라 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룹의 부패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냈고 투명 경영을 선언하며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세상은 그의 개혁에 환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라 그룹은 이전보다 더 견고한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한 여사와 강민혁은 횡령, 배임, 살인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서연의 아버지 고 이진섭 사장의 이름에서도 모든 오명이 씻겨 내려갔다. 아우라 그룹은 공식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했으며 서진 건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비로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그녀의 동생 서준 역시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녀의 가족은 마침내 빛을 되찾은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저택의 무겁던 공기는 사라졌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이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바로 강태준과 이서연 두 사람의 관계였다. 그들의 계약은 모든 목적을 달성하고 끝이 났다.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함께 전쟁을 치른 전후처럼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지만 평화의 시대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인 아닌 부부. 그것이 그들의 현주소였다.
서연은 자신이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명예를 되찾은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 계속 머무는 것은 그의 인생에 불필요한 짐이 되는 것이라 여겼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이 먼저 그녀에게 대화를 청했다. 그는 처음 계약을 제안했던 바로 그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굳은 결심을 하고 서재로 들어섰다.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것이 이혼 서류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태준은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게 서재의 침묵을 갈랐다. 그는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우리의 처음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공식적인 문서요. 당신은 이제 자유요. 그는 또 다른 서류초를 그녀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원래 약속했던 보상금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의 자산과 그녀의 아버지 이름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에 대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당신이 받아 마땅한 보상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요. 정말 고맙소,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며 그녀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존중이자 배려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슬픔과 아쉬움을 읽었다. 서연은 그가 내민 막대한 부가 담긴 서류초를 조용히 그의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제게 필요한 보상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제 동생이 건강을 되찾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책상에 기댄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심장을 향한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고 솔직한 질문이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어요. 그렇다면 강태준 씨와 이서연의 다음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피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하고 그의 진심을 요구했다.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강태준은 허를 찔린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 속에서 더 이상 과거의 청소부나 계약의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심장을 온전히 사로잡은 한 여자를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지 않았다. 다음에 올 것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내가 구했어야 했던 것이오. 계약이 아니라 당신과의 진짜 삶. 당신만 괜찮다면 나와 함께 인생을 시작해 주시오. 그것은 그의 생애 첫 고백이었다. 가면을 벗어던진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부탁이었다. 그 고백에 서연의 얼굴에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저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렀다. 한때는 차가운 침묵과 고독만이 가득했던 거대한 저택은 이제 따스한 온기와 부드러운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주말 오후 강태준과 이서연은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 역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댔다. 그들의 첫 만남의 계기가 되었던 서재의 체스판 위에는 이제 승패가 없는 평화로운 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가난한 청소부에서 CEO의 저택 안주인이 되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경랑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했다. 텅 비었던 거대한 성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우리 집이 되어 있었다.